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챕터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자기중심적 이기적 사랑이라는 소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저작거리에서는 사랑을 미사역으로 포장할 때에도 포장지에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지문이 묻게 마련입니다. 이런 저작거리 사랑의 모습이 일상적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을 너무 당연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입장들이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작품들에서 묘사된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들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측면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인간을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나로서는 인간성의 본질로서 이타성이나 이기성의 논지를 설득력 있게 풀어갈 자신도 능력도 없어서요. 출발점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타적 행위라든지 이기적 행위 등의 구분을 놓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추녀의 일기라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빈느는 자신의 일기를 작가 메르니에게 맡깁니다. 메르니에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한스를 이성을 잃을 만큼 사랑하지 않았었던들 성형외과를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며 한스 역시 이성을 잃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수술을 해서 예쁘군 하고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한스는 정작 사빈느보다 사빈느를 사랑하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뻐진 사빈느는 한스에게서 그런 자기만족의 기회를 박탈해버린 거죠. 반면에 사빈느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스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형을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성형의 상당 부분은 이기적 성형이라기보다는 이타적 성형입니다. 자신만의 문제라면 지금 외모로도 별 문제가 없는데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죄스럽기까지 한 겁니다. 사빈느의 마지막 말입니다. 죽고 나면 모든 부끄러움도 사라져 버릴 거예요. 아, 사빈느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 소챕터의 의도는 우리 주변이나 작품들에서 사랑이라고 인정되는 관계의 양상 중에 문득 이게 뭐지? 사랑? 그렇다면 조금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아니야? 라고 멈춰보는 순간의 포착입니다. 가령 앞에서도 언급했던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서 월선이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용희에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의 측면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닐 테죠. 지나치게 억지스럽지만 않다면 때로는 조금 과장해서라도 이런 순간을 포착해봐도 좋습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우리 자신의 사랑도 이렇게 잠깐 멈춰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예, 인간의 감정에는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꼬투리가 숨어 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사랑을 미사역으로 포장할 때에도 포장지에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지문이 묻게 마련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조금 과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랑이죠. 이런 저작거리 사랑의 모습이 일상적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을 너무 당연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경험적으로 그런 감정에서 울리는 메아리는 건조합니다. 하물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에서 비롯한 사랑이라면 관계로서 연애는 출발부터 끝이 보일 겁니다. 손재원 감독이 2006년 영화 달콤 살벌한 연인은 이런 맥락에서 흥미롭습니다. 영문학 박사라서 아는 것은 많은 남자 대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하는 여자 미나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대우는 미나가 미술을 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굴도 예뻐서 자존심에 만족스럽죠. 그러다가 대우는 미나가 몬드리안도 모르고 도스토옙스키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악한 범죄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우는 미나를 정색하고 다그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고요. 미나는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2년쯤 후에 두 사람은 싱가포르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만나자마자 대우는 시계부터 보기 시작해요. 타고 갈 비행기 환승 시간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곧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미나는 슬퍼하며 대우에게 굿바이 키스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싱가포르는 두 사람이 연애할 때 함께 가보려고 했던 곳입니다. 외국에 나와 그리운 연인을 만날 유일한 희망이 미나에게는 싱가포르였던 겁니다. 미나는 싱가포르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대우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누가 달콤하고 누가 살벌한 연인인 것 같은가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대우의 레이더에 누군가를 2년씩 무작정 기다리는 마음이 포착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 이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달콤한 연인을 놓치고 있는지 결코 알아채지 못할 테죠. 미나는 이런 달콤한 연인이어서 대우라는 살벌한 연인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알아채는데 2년이라는 기다림에 긴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일까요? 2014년에 방영된 일본 드라마에 시련 쇼콜라티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즈시로 세토나의 만화가 원작이고요. 소타라는 남자가 시련의 아픔을 딛고 프랑스에 가서 초콜릿 만들기의 명인이 되어 돌아와 유명해지자 소타를 내쳤던 사이코라는 여자가 접근해 소타의 마음을 휘젓는다는 내용입니다. 결혼까지 한 사이코의 내면에 소타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겠으나 그래도 사이코의 사랑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사이코는 자기 편리할 때 소타를 떠나고요. 소타는 더 훌륭한 초콜릿 만들기의 명인 돼야지 다짐하며 프랑스로 도피성 유학을 떠나면서 드라마는 끝납니다. 시련 쇼콜라티에는 제목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분명한 컨셉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이 분명함이 이 드라마 시청률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역으로 건드려 재미를 창출하는 수법이라고나 할까요? 대개의 경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깊숙이 감춰져 있게 마련입니다. 2003년 덴마크 감독 라스 폰 트리의 영화 도구빌을 볼까요? 한 여자가 갱단에 쫓겨서 도구빌이란 마을로 도망옵니다. 여자를 발견한 톰은 이 여자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갱단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요. 여자의 이름은 그레이스입니다. 톰은 이를테면 마을 윤리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역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레이스를 머물게 하는 대가로 그녀를 마음대로 부립니다. 심지어 마을의 남자들은 그레이스를 성적으로 유린하지요. 결국 인간애를 부르짖던 톰까지도 그레이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합니다. 톰이 갱단에게 그레이스를 넘기면서 영화는 피를 부르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톰이 갱단에게 그레이스를 넘기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그녀에게 거절당한 분노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자신의 사랑이 육체적 욕망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적 보루를 자처하던 톰의 내면을 지배하는 주된 정서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신에 대한 자기 만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톰이 그레이스에게 느꼈다는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 또한 그에게 고질적인 자기중심적 회로의 진행에서 탄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단정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에 균열이 생길 때 톰은 온갖 자기 합리화를 동원해 사랑을 단념할 수 있겠죠. 네, 나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이런 사랑도 사랑인가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리고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만나서 허영, 장식적 사랑이라는 소주제로 계속 물음표를 띄워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